자, 좀 쉬셨나요? 자, 3교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 교육을 위해서 작성한 교수 학습 지도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가나에 대해서 순서대로 내용을 쓰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식중독에 대해서는 크게 식중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서는 좀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와서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는 다시 둘로 나뉘는 건 아실 겁니다. 하나가 감염형이고 하나가 독소형으로 나뉠 거예요. 자, 감염형은 음식 안에 세균이 들어가 있고 감염이 되어 있고, 이걸 감염이 되었는지 모르고 내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균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겠지. 왜? 음식 안에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인간 뱃속으로 들어가. 여기는 뭐지? 라고 이제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좀 이따 여기도 살만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할 거예요. 결국 활동하는 시간이 좀 느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잠복기가 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복기가 길다. 자, 그럼 반면에 독소형은 음식 안에 세균이 뿜어놓은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먹으니까 독 성분이니까 먹자마자 바로 증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서 좀 있다가 배 아파 이러면서 화장실 가는 거죠. 결국 얘는 잠복기가 짧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끓이면 어떻게 될까? 끓이면 없어지겠죠. 결국 가열에 의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독소형은 독이잖아요. 끓여도 안 없어지겠죠. 결국 얘는 가열에 의한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감염형의 대표적인 아이가 살모넬라. 얘는 시험 문제도 좀 자주 나온다 그랬고요. 살모넬라는 제가 그랬죠. 식중독의 증상은 대부분 뭐 있었어요? 오심, 구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토하고, 그 다음에 제끼고, 이러겠지?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미열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약간 열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모넬라는 고열이 특징이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삶았으니까 열이 난다. 이렇게 위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모넬라는 고열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 그런데 비해서 독소형은 포도상구균 식중독 있죠. 포도상구균은 어디서 많이 있어요? 우리 원래 피부 안에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급증할 때가 있어요. 언제 급증해요? 내 머리에 갑자기 비듬이 쫙 생겼어. 또는 여기 화농성 어떤 상처가 생겼어. 그래서 노인 뚝뚝 떨어져. 또는 목이 막 아파. 그래서 목이 쉬었어. 그러면 여기서 포도상균이 왕창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포도상균이 왕창 늘어난 상태에서 내가 김밥을 말아. 그럼 가끔 가다가 콜록콜록 기침도 해. 그럼 포도상균 김밥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김밥을 먹었을 때 생기는 게 이 포도상구균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대부분 요리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육류 또는 유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생기는 거고요. 근데 포도상구균은 이제 뭐 있어요?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표현도 했었을 거예요. 이건 다 이미 쉬운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도입 부분 그렇고 전개 부분 보겠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을 알려주고 있었나 봐요. 자, 잠복기 평균 좀 길다고 그랬습니다. 평균 24시간, 하루는 좀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증상을 보시면 위장염 증상, 오신, 구토, 설사, 복통. 가장 큰 특징은 고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번에는 고열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인식품입니다. 원인균을 보유한 육류, 유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다면 두부 괜찮습니다. 요 세 가지가 주 원인이 된다. 예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가열하면 되겠지, 가열. 그치? 그래서 가에서 지금 라까지 답을 써주시면 돼.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는 24시간. 나는 고열. 다는 육류, 두부, 우유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라버는 가열법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는 기출문제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나올 확률이 있어서 제가 요거 단원별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요 모의고사에도 또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최초 환자 갑이 2명에게 전파를 하고 을과 병은 각각 3명과 2명에게 전파한 뒤 각 감염자들이 0명 또는 2명씩 전파를 하였다.
이 유행에서 감염 3세대까지의 기초감염 재생산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3세대까지. 제가 이거 칠판에 좀 그려봤습니다. 자, 이거 기초감염 재생산수. 기초감염 재생산수는 뭐라 그랬어요? 그 병에 대해서 면역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느냐, 이거를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표현했고요. 얘를 구하는 거는 이거죠. 전체, 여기다 쓸게요. 전체 접촉자 수분에, 전체 접촉자 수분에, 그 다음에 2차 감염자 수라고 보시면 돼요. 2차 감염자 수. 자, 그러면 접촉자 수가 몇 명이냐면, 일단, 그러니까 그 병에 접촉한 사람. 그러니까 1명, 2명, 3명, 4, 5, 6, 7, 8, 9, 10, 11, 12. 근데 요 환자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1명입니다. 전체 접촉자 수 11명. 네. 자, 그 다음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몇 명에게 지금 옮겼어요? 2명이죠. 그러면 둘이라고 써주신 거야. 둘. 자, 그럼 을로 갑니다. 일단 을로. 을은 몇 명에게 했냐면 1명, 2명, 3명에게 옮겼습니다. 그럼 셋 더해주신 거죠. 그리고 요 사람은 1명에게 또 옮겼습니다. 1명. 그리고 또 요 사람이 또 1명한테 옮긴 것 같지. 그래서 1명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사람은 안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자, 그 다음에 요 사람은 2명에게 옮겼습니다. 2명. 그리고 요 사람은 또 2명한테 옮겼죠? 2명. 잠깐만요. 2명. 그리고 요 사람은 또 한 사람한테 옮겼습니다. 1명. 써주시는 거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병은 2사람한테 옮겼습니다. 2사람. 자, 그리고 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그리고 요 사람은 2사람한테 옮겼습니다. 2사람. 다 더하시면 돼. 그래, 다 더했더니 저는 더했습니다. 16이 나왔습니다. 16. 결국 11분의 16이 나오고 얘는 4.5가 나와요. 4.5. 결국 한 명이 4.5명에게 전파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감염 재생산은 4.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이후에 예방접종을 했대요. 그래서 50%의 사람에게 면역이 형성됐다는 거죠. 이때 3세대 감염자 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것도 자, 보세요.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가 4.5였단 말이에요. 4.5인데 이 중에서 예방접종을 해서 50%가 면역이 생겼대요. 그럼 빼주면 되지 뭐. 그래서 4.5 곱하기 100분의 50을 곱해줘야 되죠. 50%가 면역이 생겼으니까. 그죠? 그럼 100분의 50을 빼서, 그러니까 요걸 빼주면, 그 다음에 이제 요 면역된 사람의 수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봤더니,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25가 나와요. 2.25. 그러면, 자, 한 명이 2.25명의 1승에게 전파를 시키는 거죠. 그럼 요 1승은, 2.25명은 2.25의 2승에게 전파를 시키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2.25의 3승에게 전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게 1세대, 요게 2세대, 요게 3세대예요. 그쵸? 그러면 1세대는 2.25명이야. 그럼 2.25명의 자승이니까 요게 5.062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림하면, 반올림하면 5명에게 전파를 시키는 거고요. 2세대는. 자, 3세대는 2.25의 3승이니까 계산해보면 11.39가 나와요. 11.39. 그러면 11명에게 전파를 시키는구나. 결국 3세대 감염자 수는 11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좀 나올 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코로나19가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2.5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일명이 2.5명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요거는 좀 반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5번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이에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오잖아요. 특히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캐논하고 뒤로 가시면 라자루스 포크만이라는 사람, 요 두 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요거 일단 캐논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추위, 산소 부족, 저혈당 등의 조건 하에서 생기는
항상성 장애라고 정의하면서 위험에 대한 일련의 생화학적인 반응인 투쟁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 맞아요. 캐논은 투쟁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투쟁 도피 반응에 대한 생리적 증상을 좀 틀린 거를 좀 고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를 이제 고르라는 건데, 여러분 맞는 거 고르면서 틀린 거는 좀 수정할까 합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 코티졸 등이 혈액 내에 감소된다? 아니지. 혈액 내에 방출이 되는 거죠. 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나번입니다. 간은 저장된 당을 혈액 내에 유리시킨다. 왜? 당이 나와야 에너지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야. 당을 혈액 내로 유리시키죠. 자, 다번, 혈류가 주로 근육과 뇌로 흐르고 소화가 빨라진다? 아니지. 소화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우리 먹는 걸 좀 자제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트레스 받을 때 먹어. 이것도 소화가 안 돼서 다 살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근육과 뇌로 흐르고 소화는 느려진다. 자, 라번입니다. 근육에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진다. 네, 맞죠? 스트레스 받으면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왜냐면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자, 마번에 보시면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지겠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심박동수는 증가될 거고 혈압은 높아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은 신진대사가 증가하고 열이 나고 일을 시키기 위한 발한이 난다. 네, 맞죠? 스트레스 받은 몸이 좀 약간 뜨거워지면서 땀도 납니다. 네, 맞아요. 자, 4번에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퇴, 둔부, 등, 어깨, 팔, 턱, 안면의 골격근이 긴장한다. 네, 맞아요. 특히 턱의 근육이 더 긴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보시면 턱 관절이 되게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동공이 축소되고 모든 감각기능이 예민해진다. 자, 모든 감각기관이 예민해지는 거 맞죠? 근데 동공은 확대됩니다. 축소되는 게 아니라. 자, 4번에 보시면 팔다리 혈관이 수축돼서 손과 발이 차가워진다. 그러니까 팔다리 혈관은 수축되고 어디에 혈관이 늘어나? 뇌나 근육에는 늘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건 맞을 겁니다. 결국, 자, 맞는 거는 나, 라, 바, 사, 자. 예, 요것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걸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라자루스 포크만. 자, 이분은 이제 요거 하나 그림 모르신다면 요거 하나 좀 그려두시는 게 좋아. 자, 라자루스 포크는 맨 처음에 이제 촉진적인 사건. 원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촉진적인 사건. 촉진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여기에 소인 요인이 가능해. 그러니까 소인 요인이라는 건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인 요인에는 뭐가 있냐면 유전적인 영향이 있고 또 하나 과거의 경험. 과거의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과거의 경험이 하나도 없어. 처음이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겠구나 느끼시면 되고요. 현재의 조건. 현재의 조건이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 그럼 스트레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조건 자체가 내가 너무너무 지금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겠죠. 하여튼 요 세 개를 소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해요. 그걸 이제 인지적 평가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스트레스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는데 인지적 평가에는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평가가 일어나요. 1차적인 평가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야. 이건 무관한 거야. 나랑은 무관한 거야. 라고 하거나 요거는 요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이제 온건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스트레스. 그래서 내가 1차적인 평가를 했더니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온건한 거,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스트레스라고 딱 느껴.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2차적 평가가 일어납니다. 인지적 평가에 2차적 평가가 일어납니다. 그럼 1차적 평가는 뭐고 2차적 평가는 뭔데요? 이게 문제거든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2차적 평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안 되면 또 3차적 평가 또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문제 중심적 전략.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감정 중심적 전략. 감정 중심적 전략. 그래서 문제 중심적 전략은 말 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위해서 감정 중심적인 건 뭐예요? 울어버리는 거지. 뭐 소리를 복복 지르면서 막 다 못 살겠어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어버리는 거를 감정 중심적 전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 라자루스는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소인의 유전적인 거, 과거 경험, 현재 조건. 그리고 인지적인 평가, 1차적 평가, 2차적 평가, 3차적 평가. 그리고 대처 전략도 문제 중심 전략, 감정 중심의 전략. 이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갖고 문제를 낸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스트레스를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즉, 스트레스란 그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 또 그 사건에 부여하는 중요도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하였다. 자, 라자루스 포크만이 제시한 스트레스 이론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보기를 좀 골라라 라고 돼 있고, 또 옳은 거 고르면서 틀린 것도 수정할 겁니다. 자, 가번의 촉진적인 사건. 스트레스를 촉발시키는 사건으로 개인에게 지각된 내적, 외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말한다. 요거 괜찮죠? 네, 스트레스 자체가 원래 환경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환경도 내적인 환경이 있고 내적인 환경이 있단 말이야. 내적인 환경에는 뭐 대부분 그런 거죠. 나만이 느끼는 고통 이런 거를 우리 내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외적인 거는 주변, 나 말고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런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번은 맞고. 자, 그 다음에 나번, 다번, 라번을 묶어두세요. 나, 다, 라를 묶어서, 자, 얘네는 인지평가 1차적 평가, 그 다음에 인지평가 2차적 평가, 그 다음에 라는 3차적 평가.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 맞는지 볼게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진 기술, 자원, 지식에 대해서 평가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 환경이나 자신의 반응에서 오는 새로운 정보에 기초해서 좀 달을 읽고 있습니다. 평가를 변경, 즉 사건의 의미를 재평가한대. 자, 라번입니다. 개인의 내적, 외적 환경에 의해 초래된 자극이 자신의 무관한지, 온건하고 긍정적인지, 손상 위험 도전적인지를 평가돼. 이게 뭐야?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무관한지, 온건한지, 스트레스인지. 아, 이걸 1차적 평가네. 그렇죠? 결국 라번은 1차적 평가를 얘기해요. 1차적 평가. 그러면 거기 3차적이라 했으니까 고쳐주시면 되죠. 1차적입니다. 그러면 2차적인 거는요. 자, 2차적인 거는 라번이에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진 기술, 자원, 지식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어떻게 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돼? 이게 2차적인 평가예요. 2차적 평가. 그 다음에 그러면 다번은 3차적인 거겠네. 환경이나 자신의 반응에서 오는 새로운 정보에 기초해서 평가를 변경, 즉 사건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거야. 아, 사건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거를 3차적 평가라고 하는구나. 외워두셔야 됩니다. 결국 나, 다, 라는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번, 바번, 사번 요거 묶고 오세요. 마, 바, 사번 요 세 개는 소인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소인 요인 하면 세 가지, 현재 조건, 유전적인 거, 과거 경험 요 세 개를 구분하라는 거죠. 자, 일단 옆에 마번을 읽어보시면 마번을 소인적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개인이 지닌 취약성으로 현재의 건강 상태, 동기, 성숙 정도, 그 다음에 연령, 교육적 배경을 얘기를 한대요. 현재 조건 괜찮지 않나? 그렇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밑에 자, 바번 보겠습니다. 유전적 영향. 자, 가족적으로 지닌 신체적, 심리적 취약성과 강점 및 기질을 얘기를 한다. 괜찮지 않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자, 밑에 4번 과거 경험입니다. 자, 요거는 인지적 평가에서 아, 이건 아닌데 소인적 요인인데. 그죠? 아까 현재 조건하고 유전적 요인은 소인적 요인 맞습니다. 근데 과거 경험은 인지적 평가가 아니라 소인적 요인이지 소인적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이전의 동일한 혹은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원에 노출된 뒤쪽은 맞네요. 근데 앞에 소인적 요인 요게 틀렸네. 그러니까 결국 4번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아번하고 자번을 묶어주세요. 아번하고 자번을 묶어서 자 얘는 대처 전략이죠. 그래서 문제 중심적 대처 전략 또 하나 감정 중심적 대처 전략.
자, 문제를 재정의하기, 대안적인 방안 모색하기, 각 대안들의 비중을 고려하기, 대안 선택하기, 실행하기. 문제 중심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의 변화 없이 상황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전략. 예를 들어 소리 지르거나 울분을 터뜨리고, 아, 이거 감정중립적 맞네. 그쵸? 결국,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맞는 것만 부릅니다. 가번 맞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마번, 현재 조건 맞습니다. 바번, 유전적인 영향 맞아요. 그리고 아번의 문제중심적 대처 전략 맞고 자번의 감정중심적 대처 이거 맞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수정해 주시고 당연히 머릿속에 좀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고하는 6대암. 이건 기본으로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런 거 진짜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안 외웠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6대암. 6대암의 종류 정말 친절하게 다 써놨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자, 주기 2년입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의 남녀고 간암은 40세 이상의 남녀 중에 고위험군 몇 개월? 네, 6개월입니다. 검진 주기가 6개월. 자, 대장암은 가장 나이가 많다고 그랬을 거예요. 몇 살? 50세. 50세고 주기는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유방암 40세. 2년이고 자궁경부암 20세. 2년이고 폐암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자, 요거 주기 2년입니다. 자, 고위험군인데 몇 살부터 몇 살이냐면 54세에서 74세. 그리고 고위험군인데 밑에 보이시죠?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몇 갑년. 그러니까 하루에 몇 갑을 피느냐. 그리고 몇 년 동안 폈냐. 그러니까 갑년입니다. 몇 갑년. 네. 30갑년이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갑년 되려면 하루에 한 갑을 피면 30년 동안 펴야 된다. 굉장히 큰 고위험군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번은 6개월, 나번은 1년, 다번은 50세, 라번은 54세, 마번은 3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사 이상 증후군. 뭐 6대암 그리고 대사 이상 증후군 워낙 단골이어서 얘도 좀 외워두시라고 걱정돼서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대사 이상 증후군의 5개. 그쵸? 자, 복부 비만. 자, 동양인만 봅니다. 남자 90, 여자 85. 자, 이제 중성지방이 높으면 안 되는 거죠. 몇? 150입니다. 150. 자, 그리고 HDL은 높아야 되는데 낮아. 그쵸? 얼마나 낮는데? 남성은 40, 여성은 50. 자, 혈압 높은 겁니다. 130에 이항혈압 85. 그 다음에 혈당 높은 거 몇? 예, 100 이상입니다. 원래 혈당 진단 기준이 126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사 이상 증후군 10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가번은 150, 나번은 40, 다는 85, 라는 10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 합니다. 자, 보시면 거기 표가 다 있고 총 부양비 이건 뭐 계산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좀 알고 계시라고 좀 갖고 왔습니다. 자, 결국 총부양비, 노령화 지수, 영아 후기 사망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총부양비. 자, 총부양비 하면은 부모가 생산연령층 하니까 15세에서 64세. 물론 이게 정확지는 않죠. 원래 이거는 생산연령층이고 이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경제활동 인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 수분에 그 다음에 15세 미만 플러스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아, 미만이 아니라 14세 미만이지. 14세 미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맨 처음이 A지역이 자, A지역은 뭐분의 뭐예요? A지역이 거기. 자, A지역부터 얘기합니다. 자, A지역은 60분의 그 다음에 15세 20 플러스 20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죠. 100. 그럼 B지역은요? B지역도 일단 65분의 25 플러스 10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고요. 자, C지역입니다. C지역은 50분의 45 플러스 5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다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또 이거 계산 안 하실까 봐 답도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게 67% 나올 거예요. 67%.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54%. 그리고 얘는 100% 나오네요.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총 부양비입니다. 이제 노령화 지수요. 자, 노령화 지수는 자, 여기서 이제 15세 미만이 되겠죠. 15세 미만 분의 65세 이상이요. 65세 이상. 하시면 돼. 그러면 A가 자, 15세 미만이 20이지. 20분의 65세 이상이 20 곱하기 100. 자, B는 25분의 10 곱하기 100. 자, C가 45분의 5 곱하기 100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친절하게 답 불러드릴게요. 얘는 100%죠. 그리고 얘는 40. 그리고 얘는 11%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아 후기 사망률입니다. 영아 후기 사망률은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아 후기 사망률. 여가 후기 사망률은 출생아 수분에 생후 28일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한 아이 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거기에 28일 미만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구하면 되죠. 왜냐면 신생아 사망이 있고 영아 사망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 이거 그림 그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28일 이내에 죽었어. 그럼 신생아 사망. 그리고 영아 사망이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가 비잖아. 요걸 영아 후기라고 했잖아. 그러면 영아 사망에서 신생아 사망을 빼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결국 A입니다. 영아 후기. A 지역은 자, 영아 1.5에서 1.0을 빼시면 돼. 그럼 0.5가 나오겠죠. 자, B입니다. B도 자, 4.0에서 1.0을 빼면 돼. 3.0이 나올 거고요. 자, C입니다. C는 8.0에서 그 다음에 1.0을 빼죠. 그러면 7.0이 나올 겁니다. 다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총 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 총 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 어디예요? C네, C지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A입니다. A. 자, 그리고 영아 후기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 A죠. A.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의 답은 C, 2번의 답은 A, 그 다음에 3번의 답도 A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인구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A적의 특성을 나열하래요. 이거 보고 딱 답을 딱 머릿속에 좀 떠올라야 되는데 일단 알파 인덱스가 1.03이에요. 알파 인덱스는 1보다 작을 절대 없다 그랬고 얘가 1과 가까워지면 이 지역의 보건 상태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D 지역은 보건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가 18.9입니다. 그럼 유소년 부양비는 자, 유소년 부양비. 자, 그러니까 유년 부양비는 이걸 알잖아요. 15세에서 64세 인구 수분의 14세 미만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면 경제활동 인구 100명이 여기 몇이라 그랬어요? 유년 부양비가 18.9라 그랬죠. 결국 경제활동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되는 유년이 18.9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소년 다시 한번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되는 유소년이 18.9명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죠. 자, 노령화 지수가 376.1이야. 그러면 노령화 지수 아까 얘기했죠. 15세 미만. 요게 이제 아까 곱하기 100을 해야 돼. 곱하기 100을 하고 얘가 376.1이잖아요. 조금 보기. 자, 다시. 이게 곱하기 100이고 그러면 376.1이 나왔어. 그러면 15세 미만이 100명에 대해서 65세 이상이 376.1명이라는 거죠. 굉장히 노령화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65세 인구가 되게 많은 거죠.
자, 그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52.7이래요. 경제활동 인구라는 거는 요 15세에서 64세. 요 인구가 50%를 넘었습니다. 그 50%를 넘었다는 거는 이거는 도시형이죠. 농촌형이 아니라 도시형이죠. 결국 A지역은 대도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D지역은 대도시면서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보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런 지역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모의고사 이제 다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기본적인 거 많이 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혹시 또 나올 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나올 것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좀 잘 간직하셔서 잘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실력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